지난 영상에서는 해외 플랜트 중심으로 봤다면 이번엔 GS건설, DL건설, DLENC,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등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이야기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선 공약 덕분에 연초에 건설주 랠리가 있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올 상반기에 주식시장 전체가 무너져버렸고 건설주들은 더 떨어져서 지수 대비 2배 이상 떨어진 종목들도 있죠. 글로벌한 현상인 금리 상승과 원자재값 폭등의 결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무너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파트 경기를 좋게 보는 전문가가 없는 게 현실인 반면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는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고 지금의 글로벌 악재들이 멈춰만 준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 3프로TV에 출연한 신영증권 박세란님이 진단한 건설시장 상황 요약해볼게요. 결론은 현재 아파트 경기는 좋지 않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펀드멘탈, 즉 수주 잔고는 양호하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 경기를 좋게 보는 전문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상황이 나쁜 건 아니고 이익률 또한 나쁘지가 않다. 당연히 실적도 견조한 상황이고 다만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 거라 오히려 매수 기회다. 오해가 있는 부분 중에 광주 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건설 현장 관리, 시행사와 건설사의 관행에 대한 감시가 타이트해질 예정이고 반면 건설사의 이익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원자재값 상승이 건설 경기 혹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분양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부동산 매매 심리는 위축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건설사의 재정 상황은 굿을 넘어 그레이트한 상황. 정비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 관련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는 1위 GS건설 17조 원, 2위 현대건설 15조 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등이 그 뒤를 잇는 중이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는 대략 3년치는 꽉 차 있다고 보면 되고 현대건설, GS건설은 5년치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꽉 찬 수주 잔고가 효율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 걸림돌이 있죠. 정비사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분양, 착공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건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순간 수주 잔고에는 포함이 되죠. 그런데 매출로는 연결이 안 돼요.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데 이게 한 세월이고 건설사 입장에서 이 과정이 수주를 받은 후에 매출로 연결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은 후에 착공에 들어가고 원가가 투입이 되어야 첫 매출이 생기는 건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만 기본 5에서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서 매출로 연결되는데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 건설사 매출에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수주에서 매출까지 연결되는 기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간소화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2년 후에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라는 소식이 건설주의 가장 실효적인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또한 공급 확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정책이고 정책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건설사 매출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죠. 현재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재건축으로 돈도 못 벌 바에 그냥 안 한다는 거죠. 그 외에 분양가 상한제 또한 건설 경기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이고 손을 본다면 이 역시 건설주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거나 개정이 돼서 공시가 수준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건설주 매출에 도움이 된다. 건설주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현재 가격이 대단히 싸다라는 겁니다. PB가 0.4에서 0.5 수준인데 전성기 때 3, 4배에 비교하면 턱없이 싼 수준이고 아무리 못 받아도 0.8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사 펀드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액을 상승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리 상승과 원자재값 상승은 글로벌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지만 3분기부터 바로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을 설명한 너나위님의 방송을 요약해볼게요.
부동산 정책의 아젠다를 세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부담 완화, 두 번째는 실수요자 지원, 대출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 공급 확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세금 부담 완화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종부세를 엄청 올렸죠. 종부세는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건데, 공시가격을 이전 정부에서 엄청 올렸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까지 올려서 결론적으로 부동산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에서 60%로 줄인다고 하며 결국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겠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집을 취득하면 취득세 1%를 내게 되는데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은 50%를 한도로 맥시멈 20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겁니다. 2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200만 원인데 50% 한도니까 100만 원을 감면해준다는 거고, 4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400만 원이니까 50%면 200만 원을 감면해준다는 거죠. 5억짜리 집을 사도 200만 원 감면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6월 21일부터니까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았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더하기 보유세 더하기 다주택자 세금 70%를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았는데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안 한다라는 정책이 현재 나왔고 매물이 실제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죠.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 매매 주체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격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줄 수가 있는 실효적인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과 관련된 실수요자 지원입니다.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체증식 상환 확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소득이랑 비슷한 컵으로 올라가는 게 체증식인데 상환 금액이 연봉 올라가는 것을 반영해서 점점 높아지는 방식이고 30년짜리 보금자리론을 40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22년 3분기 이후로 적용이 될 것. 우대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 대한 20% 우대 대상을 1.5억짜리 집에서 2억 원짜리 집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생애 최초 LTV,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고, 즉 소득도 안 보고 주택 가격도 안 보고 80%를 전부 다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문제는 DSR을 안 푸는 건데, DSR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DSR은 풀지 않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만 대출을 받아서 살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DSR을 안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 확대, 즉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고 건설주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정책이죠. 250만 호 공급 계획, 이런 것들은 3분기에 검토하겠다라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현 시점에선 분상제 개선안만 진행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현재 분상제는 택지비 더하기 건축비, 즉 원가로 팔고 있는 건데 이 정책 때문에 서울시 2021년 말 기준 분양계획의 25%밖에 분양을 안 했어요. 건설사가 남는 게 없으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원가로 팔아야 되는 분상제를 구조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영업손실 보상비를 모두 반영해서 공급자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죠. 분상제 때문에 아예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분상제 개선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비로는 건설주가 좋아지기 힘들죠. 원자재값 80% 이상 상승, 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인데 중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와 함께 아파트 공급이 빨라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건설사의 매출로 연결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좋은 재료가 참 많은 게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짓게 될 도시가 스마트 시티가 될 텐데 비용이 10조에서 20조 규모라고 하니까 스케일이 어나더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장을 보면 연간 35만 분양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3만에서 4만 호 정도였고
최근에는 많이 올라서 10만 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1840만 호에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현재 160만 채가 대기 중이고 이 중에서 연간 10만 채만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580만 호가 됩니다. 시장의 모수가 4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단가가 높은 스마트 시티로 지어지게 될 단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릴 것 없이 모든 건설주 가격이 싼 상태이고 GS건설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수주잔고가 정말 많이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세도 기대를 해봄직하기 때문에 해외 플랜트 쪽 건설사보다는 국내 아파트 공급 재료의 GS건설 혹은 DL건설의 매수를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